월용봉추입니다. 자, 오늘 지금 5월 18일 오후장인데요. 시장 지금 바닥을 지금 찍고 살짝 또 반등을 주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선물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양이 조금 부족한 편이고요. 이에 반해서 기관들의 매도가 좀 많습니다. 외국인들 매수는 위로 올려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밑에서 받아먹는 정도의 성격이 조금 강해 보이고요. 코스닥 매도 다시 또 조금 늘어난 상태고, 선물도 매도 우위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조금 이 매도량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아마도 이렇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수급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후장 사실 좀 반등이 조금은 좀 나와주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현재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본다면요. 근데 오늘 좀 뭐 제가 영상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VIP방에 계시는 분들과 정기구독방에 계신 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전체적인 어떤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현재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자체가 거의 지금 역대급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이고 있잖아요. 8%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심화된다는 얘기는 아마 우리 카페 영상이나 카페 영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나 아마 VIP방에 계신 분들은 VIP방 공부할 수 있는 영상 그 부분에 아마 있지 싶고, 유튜브 영상에도 저 초반기 거에 있지 싶은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라는 이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화폐보다는 이제 부동산 쪽에 또는 실물 자산 쪽에 좀 더 많은 이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바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안전자산의 의미로 갖고 간다면 오히려 금을 뭐 매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깨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투기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위 얘기하는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월급쟁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월급 받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죽을 정도로 힘든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고, 일반 대부분의 이 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경제학자들이라든지,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은 절대적으로 두드러 잡아야 돼. 뭐 이 일정 이상 올라갔을 경우는 이제 그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너무 높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모든 것의 지금 우선순위, 1번의 우선순위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미국 경제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의 피크 아웃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ING인 거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그 속도가 조금 더 더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더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아마 5월달 이 물가 지표들은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쯤 되면 제가 생각할 때 또 뭐 속도 문제를 언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좀 피크아웃 했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 첫 출발이 아마 6월 물가지표, 5월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6월 초중순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 현재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미국의 6월 FOMC 50bp 인상입니다. 요건 오늘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이 6월 50bp 인상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자, 원래 제로에서 0.25%였던 미국 금리가 지난번 0.25를 한 차례 올리고, 그리고 5월 달에 0.5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0.75에서 1%의 금리를, 지금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6월 50bp, 7월 50bp 올리게 된다면,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1%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1.75에서 2%가 되게 되죠. 이 상태가 되면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게 원래 2.25였는데 지금 2.5로 올라갔습니다. 2.5%를 기준금리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2%, 그러니까 1.75에서 2%까지 왔으니까 맥시멈치로 놓고 따졌을 때는 0.5 정도밖에 여유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 두 번을 딱 끝내고 나면 남은 FOMC가 4번 남게 됩니다. 4번의 FOMC 동안 그러면 0.25씩 4번을 올린다라고 하면 1포인트가 더 올라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1포인트가 더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오늘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만약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를 넘어설 수도 있어 라고 했던 발언의 근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고 있고요, 저는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제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 7월까지도 50bp 가능성은 일단 좀 높습니다. 6월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7월 같은 경우는 50bp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0.25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향후 나오게 될 지표들에 따라서. 중요한 건 이거죠. 6월 달이 딱 돼서 50bp까지 올렸습니다. 올린 상황에서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을 찍기 시작하고, 그와 더불어 경제 지표들이, 실물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0.5를 또 치기에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잡아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50bp를 또 올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8월부터는 7월 중순 8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이 중간선거를 생각을 하면 급하게 올리기가 힘듭니다.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요거까지 올린다라는 거에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4번 중에 2번 정도 0.25 정도 올리는 게 가장 적절한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11월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게 아니라면.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완전히 거의 제거되는, 이 긴축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제거되는 흐름은 7월 정도가 되겠고요. 7월 FOMC가 되겠고요. 6월 FOMC에서 우리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더 추가되는 게 QT잖아요. QT 하나가 0.75 정도 가까운 상승과 맞먹는 긴축입니다. 작게 보면 0.5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까지 올리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버거워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의 긴축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기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은
6월 FOMC 이후에 6월 경제 지표들 일부 딱 반영이 되는 6월 한 중순 요맘때쯤 전후해서 요때쯤 돼가지고부터는 거의 웬만하면 한 7, 80% 이상의 불확실성은 잡힐 거라고 봅니다. 요때 실물 6월달 딱 들어가서 실물 경제 지표들 어느 정도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꺾이는 거 보이기 시작을 하면 50bp 얘기도 조금씩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고 50bp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뒤로는 조금 여유를 둘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또는 시장의 반응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구간이 안정화를 위해서 가고 있는 구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요거 하나 지금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러 전쟁입니다. 이 우러 전쟁은 사실 언제 끝날지 며느리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우러 전쟁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을 급등시키고 있고 계속해서 높은 가격대로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 여기에 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더 키움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이게 유로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고 이 유로화 약세가 결국은 달러 강세, 결국 원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수출 기업에는 사실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높은 거고요. 이 부분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최근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뭐 푸틴의 그 혈액암 얘기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보통 만약에 주로 뭐 민주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존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보였던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뭔가 건강 이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좀 문제가 좀 생각보다 사태가 큰 문제에 대한 의구심들이 시중에 이렇게 떠도는 상황이 됐었을 때 그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작년에 김정은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근데 지금 푸틴의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된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쟁 중인 상태고 기존에 푸틴이 계속해서 매년 연례 행사처럼 해왔던 행사들 중에 몇 개가 지금 깨진 상태예요. 참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오늘 그리고 그 러시아의 전 이 국방 소속 고위 관리가 친러 성향의 기존의 러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이 완전 실패로 돌아간 전쟁이다. 돈바스 지역도 완벽하게 장악한다라고 장담 못할 것 같다. 시간 지날수록 계속 불리해질 것 같다. 공식적인 얘기를 이런 얘기가 보통 나왔을 때는 이때까지 전부 다 방송 중단하고 잡아넣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무런 그런 조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쿠데타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는 조금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조금 더 확대되기보다는 조금씩 주워 담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건 가장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문제점들 중에 정치적인 문제점들 중에 가장 불확실성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국 봉쇄인데 이 중국 봉쇄가 가져다주는 어떤 기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이 봉쇄되면서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세계의 공장이 멈추는 것이고 세계의 공장이 멈춘다는 얘기는 글로벌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된다라는 걸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공장이 멈추는 거니까 세계의 공장이 멈추는 거니까 공급망 문제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최근 시장이 더 하락폭이 또 컸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한데 뭐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중국 봉쇄와 관련해 가지고는 6월 초부터 일단 단계적 봉쇄 해제, 6월 중순 이후부터 전면 해제를 일단 발표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보면 북경을 제외하고 상하이 같은 경우는 격리 시설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봉쇄 해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목표치가 5.5%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양보해서 5.5%가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한 달 반, 2달 가까운 지금 상하이 지역 봉쇄가 시작되면서 경제 침체가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서 지금 나오는 최악의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1.7%까지 지금 언급되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한 4%대 초반이 맥시멈입니다. 4.3% 정도가 지금 맥시멈입니다. 이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양책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도 10월에서 11월 넘어가면서 시진핑의 3연임이 걸려 있잖아요. 덩샤오핑이 사실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오쩌둥의 사례를 참고해서 더 이상 그러한 형태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10년 이상 못 해먹게 딱 박아놨잖아요. 그리고 주석이 임명되고 나면 그 밑에 다음 주석을 선출하는 선출단에서는 자기파 사람을 임명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을 이 시황제라고까지 칭하는 이유가 그렇게 헌법을 뜯어고쳐서 영원히 해먹을 수 있게끔 지금 모든 조건 작업들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론이라는 건데 오늘 아까 나온 뉴스 잠깐 보니까 상하이 봉쇄가 너무 심해지면서 상하이 지역 쪽에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이민이 폭주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민 문의가 폭주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민심 이반이 심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민심 이반이 이렇게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3연임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향후 더욱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될 부분입니다. 당장 오늘 내일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진행될 얘기입니다. 시장 자체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 엄청난 이 정치적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면 하반기 때 증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이런 건데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주식의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걸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미국 긴축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뉴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발언 이런 얘기들이 보면 전부 다 우리 엊그저께 이 지수 급격하게 하락할 당시 있었잖아요. 요때 무렵 요때 구간까지만 해도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널들의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외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면 하나는 주가가 어떤 종목의 주가가 막 날아가기 시작을 해요. 날아가기 시작할 때 거의 뭐 최고가 근처거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리포트가 나옵니다. 상향 리포트 뭐 이런 거 나오든지 아니면 매수 리포트가 나오죠. 반대로 주가가 무너지면서 막 거의 지하실로 처박히는 이런 상황쯤 되면 매도 리포트 나오죠. 뉴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뉴스들 잘 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뉴스들 보면 선제적인 뉴스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결과를 가지고 때려 맞추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어. 그럼 삼성전자 안 좋은 비우호적인 내용을 가진 뉴스들 막 쏟아집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오늘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반등 하나부터 시작해서 삼성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과 그저께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 일색이었죠. 다른 나라와 기술 격차 못 벌린다. 따라오는 기업들 인텔이라든지 이런 쪽이 너무 빨리 따라오고 있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삼성이 위협을 받아서 현재 위치를 못 지킬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제 딱 올라가고 나니까 삼성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 그 상황은요, 단타들도 그렇게 해갖고 단순하게 쳐다보고 움직이다 보면 거의 99% 물리죠. 뉴스를 결과를 보고 때려 맞추는 후행적인 뉴스냐, 결과적인 뉴스냐, 아니면 이게 정말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냐,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를 파악할 때. 그 부분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시장 얘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뭐 매일 시장 지금 수급이 어떻고 오늘 외국인들 어떻고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보면 후행적인 얘기들 있죠. 어떤 거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중이다, 매도 중이다. 기관들이 매수 중이다, 매도 중이다. 현재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어떻다. 이건 현재 보이는 그 결과치를 가지고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걸로 예상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다음 상황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딱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사실 제가 외국인들 매수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율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달러 지수 떨어졌고요. 며칠 만에 제법 괜찮은 비율로 떨어졌고 최근 우리 환율도 지금 위안화가 워낙 강세를 어제부터 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상황이 이어지면서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장 초반에 환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원화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괜찮았습니다만 이 초중반 넘어오면서 요거 밀리면서부터 다시 이 환율이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 결국은 선물 매도로 돌아선 상태가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지금 달러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이제 공식과 안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식은 필요하고 중요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 체크해야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얘도 변수겠고요. 얘 변수겠고요. 가장 큰 변수죠. 그리고 앞으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달 말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수가 여기를 일단 지금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 이후에 여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일단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5월 말까지 이렇게 요 안에서 박스권에서 놀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방 경직을 확보하고 옆으로 기어주는 거고 6월 FOMC에서 50bp를 딱 올리고 나는 그 시점 곧 임박한 전후 시점쯤 돼가지고 그때부터 반등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반등이죠. 뭐 급반등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저는 뭐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진짜 10대시간씩 공부를 해가면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2008 미국발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유럽 위기도 있었고요. 그 뒤에 금리 인상, QT,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2020년대 들어와서 이 팬데믹, 이때까지 제가 겪어본 바로는
시장이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운 구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부분은 기간적으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은 지금 조정이 시작된 지 뭐 한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때 고점 찍고 밀린 거니까 근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월부터 시작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그 금리 인상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시장이 안에 내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운 구간 중에 하나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제가 주식 이때까지 해보고 공부해본 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역대 최고의 기간이었습니다. 반면 이렇게 역대 최고의 호황이 오고 나니까 그 뒤 역대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이 역대 최악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느 정도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 흐름이 기간적으로 보면 1년 6월 FOMC 전후 그때부터 시작,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요 부분은 제가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드린다고 드린 부분, 기존에 있던 얘기들에서 조금 더 추가된 정도의 얘기고요.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뉴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곰곰이 되씹어 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 여러 차례 얘는 결과적인 거야, 얘는 이론적인 선제적인 거야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